극우 포퓰리즘, 최근 굉장히 많은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과연 포퓰리즘은 뭐고, 그리고 포퓰리즘에는 극우만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지윤입니다. 얼마 전에 좀 눈에 띄는 선거들이 있었죠. 먼저 네덜란드 총선이 있었습니다. 의회 선거에서 헤이르트 밀레리스가 이끄는 자유당이 총 150석 중에 37석을 차지해서 제1당이 됐습니다. 빌더루스 자유당 대표는 이 부풀린 머리, 그리고 굉장히 거침없는 발언, 이런 것 때문에 네덜란드의 트럼프다 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사실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거의 늘 연립정부를 세우는데요. 과반이 못 되기 때문에 다른 정당들하고 연립정부를 세워야 되지만 지난 총선에서 17석으로 3당이 그쳤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한 약진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아르헨티나에서는 하베르 밀레이 자유당 대표가 결선 투표까지 가서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원래 이 정치를 예전부터 하던 사람도 아니었고 그야말로 아웃사이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국가나 정부의 개입은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의 무정부주의자에 가까운 발언들을 많이 쏟아냈었고요. 우리가 리버테리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끝판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도 상당히 보수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고, 또 이분도 굉장히 좀 의외의 발언들, 또 행동 이런 걸 많이 해서 이렇게 반응을 이끌어내는 경우인데요. 이분도 또 아르헨티나의 트럼프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혜성과 같이 등장을 해서 주류 정치권의 이제 민심이 이반된 것을 등에 업고 이번에 대통령에 당선이 된 것이죠. 이런 선거들을 보도를 하면서 언론에서 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극우 포퓰리스트 정치인 당선. 사실 외신에서도 그렇게 다르진 않은데요. far right populist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포퓰리즘은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포퓰리즘에는 극우만 있고 극자는 없는 걸까요? 그리고 사실 민심이 이반된 것을 등에 업고 등장했다라고 한다면 민심이 원하는 것을 대표로 하는 것인데 그거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왜 포퓰리즘이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사실 포퓰리스트다, 포퓰리즘적 공약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상당히 정치인들이 모욕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지자들도 반발을 하곤 하죠. 그렇다면 과연 포퓰리즘은 무엇인지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전적인 정의부터 찾아봤어요. 이 캠브리지 딕셔너리에서 제가 옮겨왔는데요. 일반 대중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고 지지를 얻는 정치적 사조나 행동, 이것을 포퓰리즘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은 일반 대중이 원하는 걸 준다는 건데 그렇게 나쁜 것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정치적인 개념이 들어가야지 조금 더 정확해집니다. 포퓰리즘 정치학을 공부를 많이 한 네덜란드의 머드 교수에 따르면 사회를 순수한 대중과 부패한 엘리트로 구분짓고 한쪽을 불신하고 또 심하게는 악마화를 하고 그리고 이 순수한 대중들을 규합을 하고 선동을 하는 것, 이게 사실은 포퓰리즘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죠. 당연히 정치학이라든지 사회과학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에 반대하고 또 찬성하고 자기들만의 또 개념 규정이 있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퓰리즘을 얘기를 할 때 나오는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중중심주의라는 것, 두 번째는 반엘리트주의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선량한 인민과 부패한 엘리트를 이분법적 구조에 놓고 적대시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포퓰리즘이 언제부터 쓰였냐, 이것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사실 19세기부터 쓰였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고요. 처음에는 이 농민들을 대변하는 이 농민운동을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1892년에 미국에서 결성된 인민당 같은 경우는 당원들을 포퓰리스트라고 불렀었대요. 그래서 이게 기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요. 그런데 미국에서 그야말로 포퓰리스트 정당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Know Nothing 파티입니다. 1849년 성조기 교단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이 당시에 Know Nothing 파티는 이민자 그리고 카톨릭에 대한 반대, 그리고 이들을 유입시키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하죠. 사실 그 당시에 이민을 많이 왔던 곳이 아일랜드라든지 이탈리아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많은 수가 가톨릭이었고, 그래서 가톨릭을 반대하는 것은 곧 이민자를 반대하는 것이었죠.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유럽에서 나타나고 있는 우파 포퓰리스트들이 주장하는 것하고 상당히 비슷한 모양새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포퓰리즘에는 우파만 있는 게 아니고 좌파 포퓰리즘도 당연히 있어요. 그러면 좌파 포퓰리즘과 우파 포퓰리즘은 어떻게 다른가? 먼저 좌파든 우파든 이 포퓰리즘은 엘리트에 대한 대단한 불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들이 이 부패한 엘리트를 타도해야 된다. 그리고 새로운 정치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초점을 주는 분야가 조금씩 다른 것이죠. 좌파 포퓰리스트는 대기업이라든지 기득권 세력을 타도해야 된다 라면서 이쪽에 초점을 둡니다. 반면에 우파 포퓰리스트는 약간 타자라고 해야 될까요? 이민자라든지 난민 이쪽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좌파 포퓰리스트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 혹은 경제적인 문제에 집중을 하고 우파 포퓰리스트는 약간 국민에 좀 더 초점을 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좌파 포퓰리스트의 대표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아르헨티나의 페론이라든지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마두로 이런 경우가 있고요. 혹자는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도 포퓰리스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스에서도 포퓰리즘이 횡행했었죠. 국민이 원한다면 뭐든지 다 줘라 라고 외쳤던 그리스의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 같은 경우는 직장에서 단일 호봉제를 실시를 하고 그리고 시험을 학교에서 철폐를 합니다. 평등주의를 실천을 한다면서 뭐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임금을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학교에서의 경쟁을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뭐 우파 같은 경우는 브라질의 전 대통령이었었던 보소나르 같은 경우도 포퓰리스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지금 현재 유럽의 많은 정당 그리고 정치인들이 우파 포퓰리스트에 속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본다면 남미 쪽에는 좌파 포퓰리즘이 좀 더 많은 편이고 또 유럽 쪽에는 우파 포퓰리즘이 조금 더 많은 편이다라고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죠. 사실 이 좌파 포퓰리즘에서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복지 정책 같은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르헨티나의 페론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이번에 아르헨티나 대선이 그래서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대통령으로 선출이 된 밀레이의 상대방은 페론주의 정당의 마사였어요. 그런데 이 마사 후보는 아르헨티나 경제 위기를 책임져야 되는 경제부 장관이었었거든요. 근데 마사를 이기고 결선 투표에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밀레이가 당선이 됐다라는 것은 그동안 복지 정책으로 유명했었던 아르헨티나의 경제 정책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좀 다른 길로 가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로도 볼 수가 있죠. 근데 두 사람 모두 사실 좀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은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둘 중에서 차악을 선택한 것일 거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로이터에서 발표한 한 인터뷰에 따르면 밀레이가 말하는 모든 것에 동의를 할 수는 없지만 그는 우리의 미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젊은이가 있었어요. 밀레이는 우리 같은 젊은이들의 미래이고 그리고 마사는 우리나라 즉 아르헨티나의 잘못된 모든 것을 상징한다. 결국 좌파 포퓰리즘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은 복지 정책 그리고 이로 인한 경제 위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우파 포퓰리즘에서는 최근 들어서 이민자 그리고 난민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죠. 이번에 네덜란드에서 승리를 한 빌더루스 대표가 이끄는 자유당은 2006년에 창당이 됐습니다. 창당하면서 주장했던 것이 네덜란드의 전통이나 정체성은 근면, 절약, 성실 뭐 이런 것인데 이슬람 교도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런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정말 원색적인 그런 발언을 했죠. 그러면서 이슬람계 난민들의 유입을 반대를 하고 그리고 네덜란드 내에 있는 모든 이슬람 모스크를 폐쇄해야 된다. 라는 극단적인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이민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상 무슬림을 타깃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이번에 네덜란드에서 빌더루스가 승리한 것을 두고 지난 10월 7일에 있었던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이 영향을 줬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 뭐 벨기에라든지 프랑스 이런 곳에서 테러가 있기도 했었고 테러 위협도 있었고 여러 가지 시위가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약간 영향을 줬을 수 있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사실 유럽 내에서의 우파 포퓰리즘의 약진은 이미 오래전부터 눈에 띄었습니다. 지난 10월 스위스의 총선에서도 강경 우파인 스위스 국민당이 62석을 얻어서 압승을 거뒀고요. 또 4월의 핀란드 총선에서도 핀란드인당이 46석을 얻으면서 제2당으로 올라섰습니다. 근데 사실 나치라든지 또 홀로코스트의 흑역사 때문에 뭐 우파 정당, 극우 정당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웠던 독일에서조차 대한우파 정당이죠. AfD의 지지율이 20%가 넘었다라는 보도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럼 왜 이렇게 포퓰리즘이 득세를 하는 것이냐? 뭐 이런 것에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나 설명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닥터 둠으로 유명한 누리엘 루비니 교수가 세계 불황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2008년 이후에 금융위기가 있었고 뭐 세계화가 진척이 되면서 양극화가 되어지고 그리고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지게 되는 사람들이 이런 포퓰리즘에 매혹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도 있습니다. 또 많은 학자들은 이 포퓰리즘이 민주주의
제도에 위협이 되고 그 근간에는 법치주의를 훼손하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는 사실 이런 포퓰리스트들을 아무 여과 없이 받아들인 정당들의 책임도 있고, 선거에 패배한 정당이 음모론이라든지 또 불복을 한다든지 뭐 이런 행위들도 있고요. 또 대통령이 의회의 견제를 안 받으려고 우회를 해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한다든지, 또 의회는 행정부를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탄핵을 남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실상 민주주의의 위기이고 결국에는 기성 정치권들이 제대로 하지 못해서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물론 이 포퓰리즘에 대해서 나쁘게만 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국엔 이게 뭐 선거라든지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더 잘 전달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대표성을 높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사회가 뭐 어딘가 잘못 가고 있다라는 불안감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포퓰리스트들의 목소리에 현혹이 되기도 하는 건데요. 뭐 따지고 보면 그럼 미리 잘하지 그랬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포퓰리스트들이 등장을 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걸 본다면 기성 정치권이 한 번쯤 뒤돌아보고 반성을 할 수 있는 계기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내년은 선거가 정말 많은 해입니다. 1월 13일 타이완 총통 선거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굵직굵직하고 아주 중요한 선거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내년 6월에 있을 EU 의회 선거입니다. 사실 이 EU 의회 선거 아마도 극우 포퓰리즘 또 극좌 포퓰리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유럽에서 나타나고 있는 선거 결과들을 보면 현재와는 조금 구조가 다른 그런 유럽 의회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유럽 의회가 조금 더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된다면 이민 정책이라든지 기후변화 문제, 그리고 환경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하고는 좀 다른 스탠스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유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함께 지켜보시죠.